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임시대통령 그 영광과 오욕으로 잡아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발발을 하고 뒤이어 4월에는 각지에 임시정부가 성립했습니다.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은 세계만방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을 선포한 당연한 귀결로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정부는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요. 크게 잘 보면 이 노령국민회의, 보여드리는 이 화면입니다. 노령국민회의,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이 세 임시정부가 차례차례로 1919년 4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각 지역의 그 임시정부의 그 강요 구성원을 보면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이승만이 노령국민회의에서 국무총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한성 임시정부에서 집정관 총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 이외에 이동희, 안창호, 김규식 이 네 분이 이 새 임시정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1919년 3.1운동 당시 이 네 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큰 명망을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자 미국에 있던 이 안창호 선생이, 대한인국민회를 이끌고 있던 안창호 선생이 상해로 옵니다. 그리고선 이 새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근데 통합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통합할 것이냐? 한성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13개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임시정부니까 가장 정통성이 있다. 따라서 한성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개조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노령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과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하는데요. 이 통합 임시정부의 강요 구성은 보시다시피 한성 임시정부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했는데, 이 통합 임시정부는 한성 임시정부와 달리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집정관 총재가 무엇인가를 두고 이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성 임시정부를 다시 보시면요, 한성 임시정부는 집정관 총재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노령국민회의나 상해 임시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위에 집정관 총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정관 총재를 그 이승만으로 그렇게 봉대를 했는데요. 이승만은 이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프레지던트다. 집정관 총재를 영어로 뭐로 번역하느냐? 이건 프레지던트다. 대통령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서 나가는 것을 자임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자격으로 벌써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원수들에게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는 국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 국서를 발송할 때는 격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은 국가원수는 국가원수를 향해서 국서를 발송합니다. 국무총리가 국서를 발송하면 그 상대방인 국무총리가 접수를 하게 돼 있죠. 장관이 발송하면 상대방이 장관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포한 마당에 상대방 국가의 원수에게, 일본 천황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국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대통령을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자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말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그 주장과 고집에 의해서 대통령제가 그대로 채택이 되어서 통합 임시정부여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뭐 이렇게 해서 쭉 강요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임시정부는 사실상 내홍, 내부의 심각한 알력과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권력 욕에 의해서 집정관 총재라고 한 것을 대통령으로 바꾸었다, 그 자신의 권력 욕의 소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의 수준을 생각할 때 집정관 총재의 어떤 국제적 성격은 명확히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승만은 일찍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민주정치를 가장 진선진미한 것으로 평가했고, 장차 우리나라가 자유와 독립의 국가로 부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권력욕만은 아니고 장차 세워질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어야 하는 것을 고려한 이승만의 신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재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입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중심된 정부의 형태는 사실상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승만에 의해서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과가 그러할진데,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비역사적인 접근이고, 이승만 나름으로는 오래된 어떤 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1904년 독립정신 저술 이래의 소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독립을 해외 원수에게 선포하는 국서를 발송해야 될 입장에서 그 프레지던트를 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1920년 12월에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상해를 찾고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이승만을 환영하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한복판에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는 분이 이승만 임시대통령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아마 노백린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 옆에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은 신규식 씨고요. 그 마지막 있는 분은 박용만 씨라고 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의 이동희 씨,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시영 선생,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이동영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요인들인데요. 이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은, 조금 전에 대통령 칭호를 이승만이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알력과 분열과 내부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성급하게 쭉 말씀드리면요, 벌써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임되고 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1920년 2월 달에 이 이승만이 3.1운동 전에 3.1운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 윌슨 대통령에 제출한 위임 통치권으로 임시정부의 차장들이, 아까 각 부서의 총장들이 있다 했는데 그 총장 밑에 차장들이 오늘날의 차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이승만의 퇴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20년 12월 달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 국무원에서 다시 위임 통치권으로 대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은 거절을 합니다. 국민 여러 사람들이 석연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국무원이 결의를 함에도 대통령은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할 일이 아니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한을 완전 독립의 전제로 일본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는 이 청원 이 청원을 미국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해달라고 낸 것인데, 그것을 미국의 식민지로 조선을 삼겠다는 이러한 매족적인 어떤 발상이다.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이완용이라면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신매도가 요란하게 제기될 때 이승만은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대단히 완강한 성품의 소지자로서 타협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사과와 해명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 이것이 또 그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임시정부의 요인들로 하여금 이승만에게 대해서 등을 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동희는 대통령이 부재한 기간에 자기가 행정결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이승만은 또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동희는 공산주의자였고 이승만은 이동희 국무총리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같은 시기에 이동희 산하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스크바 레닌을 방문을 해서 레닌으로부터 조선 독립을 위한 운동 자금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그것을 모두 임시정부에 제출을 하지 않고 그 일정 부분, 한 4,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만 내놓고 나머지는 공산주의 운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1921년 1월부터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동희는 임시정부로부터 이탈합니다. 그리고 또 그 3개월 뒤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북경에 있는 신채호, 박용만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성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족의 구차스럽게 녹을 구하는 비부의 행위고 역적의 화십니다. 역적의 마음이다. 라고 이승만을 더없이 강렬한 의도로 성토를 했고, 때와 같이 해서 안창호와 김규식 씨가 임시정부로부터 이탈을 합니다. 이러한 소란을 겪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겪다가 1922년 5월 이승만은 상해를 출발해서 워싱턴 군축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왔다가 다시 워싱턴 DC에 가서 한국 독립청원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 한국 독립청원서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한번 다시 그 원문을 구해서 그 말씀 많았던 위임 통치 청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된 연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23년 1월 달에는 북경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뉘었습니다. 창조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파, 그리고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그리고 개조파는 서북파와 고려공산당 상해파가 나뉘어가지고,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어떻게 교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상해에다가, 프랑스 조계에다가, 거기에 한국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울 필요가 뭐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 임시정부를 세우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라든가 연해주 거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무장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휘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주민들을 조직하고 해서 독립전쟁을 수행할 일이지, 아무도 없는 상해 종해에서 무슨 임시정부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조파라면은, 개조파는 아니다. 임시정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개조할 일이지 이를 해체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4개월간 논쟁만 거듭하다가 양파가 결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대표대회도 결렬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1923년 4월 달에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24년에는 임시여정훈의 국무총리 이동영을 임시대통령 서리로 이렇게 지명을 하고, 그리고 1925년 3월 달에는 드디어 임시여정훈이 이승만을 그 임시대통령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승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해에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 임시정부가 나를 집정관 총재로 봉대한 그것을 부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와 같은 이유고, 이것이 또 임시정부의 또 분노를 사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박원식이 임시대통령의 제2대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 쉽게 말해서 내각 책임제로 그것을 임시정부의 정치 체제를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식 곧 사망을 하고요. 이후 내각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는 개별 독립운동의 단체의 하나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현대사 연구를 나름대로 대표하고 있는 이 강만길 선생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고, 이 유사한 표현은 여러 역사책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역사학계의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분리된 상해 프랑스 쪽에서 몇 사람의 망명가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중국 국민당 헌법을 가져와서 정부를 만드는 신용을 했지 막상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 논의만 계속하고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끝이 났다. 이 비판은 어느 정도 옳습니다. 자기 국민을 결여한 어떤 외국에 가서 몇 사람의 명망가들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아니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이렇게 사실상 1925년이 되면은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겠는데요. 이후 그 안창호 선생이 다시 임시정부로 복귀를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고전에 국민대표 대회가 헌부선되고 난 뒤에 민족유일당을 공산주의자고 자본주의자고 하나로 합친다 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립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으로서 민족유일당을 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좌우합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1929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은 좌절을 합니다. 1927년이 되면은 국무위원제다 해서 국무령을 폐지하고 이 주석제로 바뀝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고 이동영을 이어서 김구, 원래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부장에 위치해 있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석에 들어가면서 임시정부는 명맥을 이어갑니다. 1930년에는 안창호 선생이 상해로 복귀해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만은 더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는 여러 비판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과 자기들의 국민들과 괴리된 가운데, 물론 임시정부 결성 초기 한 1년간은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만주에서 또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세력과도 연결을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 세력과 또 지지를 임시정부가 얻기도 하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연해주나 만주에 있는 그러한 우리 동포들이
이 임시정부를 그들의 정부로 봉대를 하고 단합되어서 그걸 지지하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세력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임시정부가 성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력과 대립, 내홍을 알아온 그 원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상이한 이념의 어색한 동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제일 위 분은 잘 아는 대로 이 중국 복장을 하고 있는 상해로 오기 위해서 밀항선을 탔던 상해에 와서는 이 중국 복장을 입고 밀행을 했던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동희입니다.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자다. 이것은 이 연속 강의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동희는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두 분의 나이는 비슷해요. 한 2살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1875년생이고 이동희 씨는 한 1873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히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고 하나는 공산주의자고,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최초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이 어떠한 이념의 소유자인지, 어떠한 역사관이나 세계관의 소유자인지는 상당히 그 자체가 좀 확정하기 힘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 개조, 한국인의 개조와 인격 수양과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단합을 강조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세계사의 큰 조류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적 어떤 그 근본적 본성으로서 자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회의적인 어떤 그러한 분이고, 마지막 아랫열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채호 선생인데, 이분은 최초의 민족주의자입니다. 최초의 민족주의자인데요.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이념이 아니고, 이 구한말 20세기 초에 한국인들이 최초로 처음 알게 된 어떤 공동체적 어떤 혈연 의식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자유주의자와 최초의 공산주의자와 최초의 민족주의자가, 물론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경에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경파를 이끌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념의 소지자들이 한자리에 앉았을 때 개인의 권력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서로 오래 앉아 있어서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시정부의 분열을 한두 개인의 권력욕이라든가 성격의 탓에 돌리지 않고, 한국인의 객관적 발전 수준이 그 이념의 동질적인 수준이나 정도 자체가 아직은 이를 화합해서 공모할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임시정부의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지연에 기초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미국파가 있었고, 기호파가 있었고, 서북파가 있었고, 북경파가 있었고, 고려공산당 상해파가 있었고,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크파가 있었습니다. 이르츠크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의열단, 김원봉 씨가 중심이다 의열단이 있었고요. 미국파는 이승만과 형순, 기호파는 이동영, 이시영, 신익기, 윤기섭, 조수왕, 서북파는 안창호, 선우역, 차리석, 김구, 이광수, 안공건, 북경파는 박용만, 신숙, 신채호, 고려공산당 상해파는 이동희, 윤해, 한영근, 김립, 이르크스파는 원세영, 여운형, 김만근, 박헌영 등등 이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벌을, 지역 파벌을 안고 있었고,
이념의 대립이, 이념의 이질적인 정도가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최초의 공산주의자로서 그 이념의 이질 정도가 심한 가운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서로 동일 지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기호파와 서북파의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윤치호 선생이 쓴 일기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일기에 나와요. 안창호 씨가 지역 감정의 소유자여서 기호인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서북인들은 기호인에 대해서 커다란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 평안도 사람들은 조선 500년 내내 한성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죠.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500년간이 쌓인 어떤 차별의식, 그 적대 감정 때문에 차라리 기호인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나라가 독립할진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을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갈라놓은 두 파벌이 있는데 서북파와 기호파다. 이제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 가고 있다.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단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독립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1년 뒤에 일기를 보면은 이 안창호 선생이 중국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국내로 이제 와서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치호 씨가 석방 운동을 벌린 모양이에요. 오후에 안창호 씨가 수감되었다. 김한란 양이 내가 안시 석방을 위해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에 붕괴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성만계와 서북파를 이끌고 있는 안창호에 관해 볼성사나운 다툼이 마침내 서울에까지 다다른 것 같다. 안창호 선생이 형무소에 갇혔으니까 윤치호 선생이 지금 석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까지 하신 이화여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한란 선생은 그 석방운동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이 말만, 겉으로만 동포지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지연적인 대립을 내부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영남인과 호남인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실질적으로는 내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과 진배 없는 어떤 그런 대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서북파와 서북인들과 기호인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하와이에서도 그랬고 상해에서도 그랬고 드디어 서울에서마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이 그 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신채호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옆에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신채호의 소설 꿈 하늘을 오늘날의 동화 작가들이 어린이 동화로 이 각색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 책인데요. 이 한놈이라는 어린애가 꿈속에서 여행을 하면서 민족의 영웅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적들과 투쟁을 하는 그와 같은 꿈속에서의 여행을 그린 것이 꿈하늘인데요. 이 강감찬, 을지문덕 이와 같은 민족의 영웅들을 만나면서 이 민족의 영웅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호의 흐트림도 없이 어떤 외적과의 그 투쟁을 하고 이 투쟁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자가 있으면은 자기 부모든 스승이든 친구든 가차히 베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오른팔이 배신하면은 왼팔이 이를 베어버리는 이와 같은 어떤 정신, 오로지 민족 영웅의 지시에 따라서 패배해서는 이 현실에서의 패배는 지옥에서까지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이 강렬한 투쟁 정신을 가지고 꿈 여행을 하는 이와 같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 최정원 교수에 의하면은
이거는 반동적인 구소설이다. 여기에 나타난 인간은 근대인으로서 내면을 성찰하는 인간이 아니다. 무궁화꽃이나 천관이나 을지문덕이나 이와 같은 상징에 의해서 꼭대가시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몰인격의 몰개성의 존재들로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중세 감옥에 끌려가는 시간 여행의 포로들이다 하는 이제 근대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어떤 전체주의적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서 민족이라는 이념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을 매국매족이라고 매도하는 이 정신세계, 이 정신 속에는 결코 세계의 어떤 그 객관적인 문명의 큰 흐름을 알지 못하거니와 장차 독립할 한국이 어떠한 세계적 사조에 편성을 해서 세계적 환경과 도움 속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지 대한 의식이 전혀 인식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야말로 아주 강렬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 하나하나를 서로 다툼과 알력과 대립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어떤 그 내부적 논리를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이러했던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몇 세대나 더 흘려서 한국인들이 성취할 장래의 통합을 위한 초기 단계에 그 알력하는 모습으로서 임시정부의 여러 형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피선되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동시에 같은 동포로부터 같은 독립운동가 사회로부터 더 없는 질타와 질시와 매도의 대상이 되는 오욕을 감수해야 됐던 그러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야기를 했죠. 일제의 고문과 현명의 감시가 무서운 것은 아니다. 무서운 것은 한국인들의 분열과 대립이다. 바로 그가 일찍이 독립정신이나 한국 교회 피박에서 이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한국인의 존재 양태, 그것이 임시정부에서 여과 없이 들으라고 말했다 하는, 그것이 그의 영광과 오욕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시정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이강훈 선생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읽는 것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강훈 씨는 나중에 광복회 회장까지 한 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악착스런 지방열,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지방파벌, 사상적 대립,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제에 대한 투쟁보다도 동족끼리 싸우는데 정력을 소모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컸다.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래는 정무원에 이르기까지 피지급이 없는 치자급들만 모여서 서로 다스리기만 하려고 했다. 치자들만 모여가지고 논쟁을 거듭하였는데 촌토 척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 모략 중상 십인십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사분오열 그런 가운데 임시정부라는 위대한 간판 밑에서 애국지사의 탈을 쓴 무리들이 부지불식간의 독립운동의 임시정부 내부에까지 기생하여 빗나간 정치극을 반복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정부를 폄하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공적을 과소하게 깎아내릴 생각을 또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한국인들의 객관적인 어떤 그 정신 문화의 도달 수준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것에 한 살아있는 징표로서 저는 임시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압을 하고 싶어도 탄압을 할 수 없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럴 질 때는 아무리 탄압해야 탄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단합시킨 것은 결국은 아름답고 높은 수준의 지성입니다. 그 지성이 결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 예,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